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시댁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각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특히나 시집살이가 심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이 미혼 때는 큰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특이하게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바로 남편과의 연애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는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3이 되기 전 아빠의 고향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학교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말 그대로 날라리였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았고 매번 학교에 지각을 하고 빼먹기 일쑤였죠. 공부에 흥미가 하나도 없었던 애가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더니만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자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부터는 전교등수에 들어갈 정도로 착실한 학생으로 바뀌었죠. 대학은커녕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시부모님께 저는 기인이었어요. 시댁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음식점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워낙 사고뭉치해 공부도 잘 못하니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식당 서빙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찰나에 저를 만나서 갑자기 착실하게 변하더니 떡하니 수능까지 잘 보고 좋은 대학까지 진학을 해 졸업을 했으니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동네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년이 넘는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다퉈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를 다시 연결해 준 것은 다름 아닌 시부모님이셨죠. 그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아끼셨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도 본가 지역으로 떠나서 수재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연애를 하면서 형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본가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형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티를 내셨죠. 어머, 유영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 집에 자주 와도 괜찮아? 안 그래도 여기 좁은 지역인데 나중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곤 하지만 결혼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아직 어려서 잘 모르나? 아니 결혼하고 보니 가족 행사란 행사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이렇게 다 참석하는 것 같네. 유영 씨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해? 아, 워낙 오래 만나서 그런지 저도 여기가 집같이 느껴져요. 성진이도 저희 집 행사에 거의 참석해서 그냥 절친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이고요. 그래서 아마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여자친구라기보단 그냥 성진이 절친으로 오는 것도 있네요. 그래요. 형수님, 유영이는 그냥 거의 우리 집 막내딸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엄마랑 아빠는 나보다 유영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정신 차리게 해준 애라서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건 인정. 우리 집에서는 거의 뭐 구세주죠. 그래도 형수님, 겉으로 보면 차갑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딱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얘가 마음도 좀 여리고 보기보다 순수해요. 아마 친해지면 형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네 집 행사 오는 거 보면 좀 웃기던데? 어려 보이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가 본데? 원래 가족 행사에는 가족만 참석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이렇게 오면 불편할 수도 있는 건데 어릴 적부터 봐서 그런가? 아님 눈치가 없는 건가? 아, 형수님께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성진이 부모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저도 10년 넘게 봐오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의 집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에도 형님은 저를 경계하는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혼이고 여자친구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입장을 배려해 주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몇 번 마주치면서 느낀 바로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였어요. 생각을 해보니 저는 10년 넘게 봐왔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지만 형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시댁으로 가는 발길을 줄이게 되었죠. 가끔씩 왜 오지 않느냐는 전화를 해오시는 시모에게는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유영아, 요즘 바쁘니? 아, 왜 이렇게 집에를 안 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이번 주말에도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좀 서운했다. 얼굴 잊어버리겠어. 맛있는 음식 자주 먹으러 와야지. 왜? 성진이가 뭐라고 하디? 걔는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걔가 잘못하면 내가 혼내줄게. 유영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을 테니까 이번에 시간 내서 올 수 있으면 오고. 아니 바빠서 못 오면 내가 성진이 편으로 음식 보낼게. 아, 어머니,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주말에도 바빴네요. 기다리셨는 줄은 몰랐어요. 성진이랑도 요즘 통 얼굴 보기 힘들어서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세요?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저도 먹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는 어머니가 저녁 차려주시지 마시고 제가 아는 맛집 가요.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유, 그래. 내 생각해주는 건 유영이밖에 없구나. 성진이 그놈의 자식은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몰라주는데 우리 유영이는 내 맘을 딱 알아주네. 성진이가 못살게 굴거들랑 언제든지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해. 너는 우리 집 막내딸인 거 알지? 내 친구 딸이기도 하지만 나한테도 귀한 딸이야. 우리 성진이가 얼른 자리를 잡아야 유영이도 데리고 올 텐데 걱정이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성진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자리도 잘 잡고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때문에 저희도 많이 대하고 있어요. 작년에 아주버님 결혼하셔서 바로 저희가 결혼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요. 좀 더 시간을 여유롭게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유영이 너는 워낙 성진이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걱정은 안 하지만 성진이 때문에 걱정이지 뭐. 제가 혹여나 네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고 보니 우리 큰애 봤었지? 큰며느리가 정말 참하고 착해. 유영이도 친해지면 좋겠구나. 아무래도 유영이는 우리랑 오래 봤지만 큰며느리는 이제 우리 집에 갓 들어왔으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할 거야. 보면 어색하겠지만 큰며느리가 진짜 좋은 아이니까 너무 불편해하지 말고 큰며느리도 우리 집 귀한 손님이니 유영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도 매번 시댁에 가서 놀 때도 많았는데 몇 달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으니 시부모님이 전화가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생각해주는 분들이셨고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형님이 시집을 오시고 나서는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신경을 써주시는 듯 했어요. 통화를 할 때마다 형님 칭찬도 많이 하셨고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어느 날 아주버님이 먼저 저희에게 같이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형님도 같이 동의를 한 내용인 줄 알고 기쁘게 만났지만 형님의 얼굴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형이 웬일이야? 우리한테 밥을 더 사준다고 하고? 형한테 밥 얻어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안 그래도 유형이랑 다 같이 식사 자리 만들려고 했는데 딱 맞춰서 형이 연락했네. 근데 형수님,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신가 봐요. 어디 몸 안 좋으세요? 무리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형수는 신경 쓰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진 얼굴 보기도 어렵지 않았냐. 유영이도 그렇고 아무리 10년 넘게 너랑 사귀었는데 나는 채 100번도 못 본 것 같네. 미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자리 마련했어. 우리 와이프가 좀 낯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안 그래도 엄마가 너희 내년쯤에 결혼 계획 있다고 해서 겸사겸사 자리 마련했지. 안 그래도 형한테 말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하려고. 우리도 이제 결혼할 때 됐지. 원래 작년에 할까 했는데 마침 형이 형수님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순서를 놓쳤지. 농담이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이 딱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계획하고 있지. 어차피 신혼집도 다 마련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동네에서는 부부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 도련님은 참, 아직 결혼식장 계약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예요.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너무 쉽게 말하네. 근데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나도 유영 씨랑 좀 만나가지고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시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어요? 유영 씨, 보기보다 좀 여우가구나? 네? 성진이 부모님이랑은 워낙 오래 배웠던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편하지만 양가 부모님이 서로 친구셔가지고 더 편한 것도 있고요.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때부터 저를 봐가지고 그냥 성진이랑 똑같이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신혼집은 저희 집에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그냥 신혼집으로 하려고요. 가전이나 가구들도 다 오래되지 않아서요. 에이, 아무리 오래 봤다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들 여자친구인데 그냥 곱게만 보는 게 좀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유영 씨 부모님이 집 해주셨다며? 그럼 그거 시부모님도 아시겠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이쁨 받는 건 아니야? 농담. 어쨌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10년 넘게 사귀었다고 하고 다들 유영 씨랑 친해지라고만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당신은 왜 쓸데없이 그렇게 물어봐? 당신한테도 말했었잖아. 성진이 방황할 때 잡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다들 성진이 방황하는 거 제대로 잡지도 못했는데 딱 성진이가 유영이 말만 들었다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선 은인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것도 다 유영이 덕이지. 아주버님이 칭찬을 해주시자 형님의 표정은 더욱 나빠졌죠.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집을 오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에 대한 칭찬만 했기 때문에 얄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형님 부탁도 들어드렸죠.
1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었던 저는 형님이 근무하는 곳에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시자 무상으로 디저트를 준비해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는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지인들을 끌고 카페로 와 디저트를 모두 쓸어가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남자친구가 형님과 지인분들이 있던 날 갑자기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아, 유영이 카페 매출 올려주려고 일부러 여기 오는구나. 형수님 회사랑 좀 거리 있지 않아요?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아유, 형수님, 생각보다 마음이 깊으시네. 낮 시간대에 워낙 바빠가지고 오늘 도와줄까 싶어서 깜짝 방문해봤는데 이렇게 계실 줄이야. 형수님 계시다니 진짜 의외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다니 감사하네요. 도련님, 근무 중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유영 씨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들렸어요. 안 그래도 이제 가보려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이제 가보려고 했어요. 유영 씨 고마워요. 디저트까지 챙겨줘가지고 잘 먹을게요. 에? 형수님, 이 많은 디저트 유영이가 그냥 챙겨줬어요? 에이, 그러면 조금 디저트 값은 내고 가셔야죠. 형수님, 이건 너무 많아요. 이제 다른 손님들 받아야 하는데 이거 다 가지고 가시면 다른 손님들은 디저트 못 먹잖아요. 유영이가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다 줬는가 본데 형수님 그래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디저트 값은 주세요. 유영이 거의 새벽부터 깨어나서 이거 다 일일이 만든 거거든요. 고생하는데 조금 챙겨주세요. 도련님, 이거 유영 씨가 그냥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준 거예요. 나 먹으라고만 준 게 아니라 회사 가지고 가서 회사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으라고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 거 아니면 이 먼 곳까지 왜 오겠어요? 유영 씨가 하도 부탁해서 내가 온 거지. 그렇죠, 유영 씨? 그래. 내가 드리는 거야. 안 그래도 디저트 홍보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형님 회사에 가지고 가서 나눠드리면 그게 홍보도 되니까. 형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괜찮아요. 오늘 일찍 가게 문 닫으면 좋지 뭐.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디저트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다시 만들려고 하면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현수님, 어쨌든 오늘은 유영이가 선물로 드린 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엔 디저트 값 챙겨주세요. 아니, 커피 값도 이제는 내고 드셔야겠다. 저번에도 유영이가 디저트 엄청 챙겨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때 한 번만인 줄 알았는데. 도련님, 내 지인들도 있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참, 회사 주변에도 널린 게 카페인데 내가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가는 건데. 알겠어요. 치사해가지고. 내가 다음에는 내 돈 주고 그냥 편한 곳에서 사 먹을게요. 유영 씨, 근데 그새 나왔다고 도련님 불렀어요? 아주 그냥 여우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더니만 여우 맞네. 그렇게 싫었으면 유영 씨가 직접 말로 하면 될걸. 도련님까지 불러서 이렇게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참, 유영 씨 너무하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진이 부른 게 아니고 갑자기 깜짝 방문한 거예요. 저도 오늘 성진이 쉬는 줄 몰랐어요. 불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제가 성진이 보고 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에이, 됐어. 유영 씨 마음 어떤지 내가 잘 알았네. 그래도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렇지. 나한테 직접 불편하다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잖아. 이제 알겠네.
우리 시부모님이랑 남편, 도련님까지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딱 알겠어. 암튼 커피 잘 마셨어요. 형님은 마치 제가 이 상황이 싫어서 남편을 부른 것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했지만 형님은 그날 이후로 저를 더욱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1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워낙 오래 연애를 하기도 했고 동창들이 많아 하객들도 서로 다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들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결혼식이 마치 동네 행사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보고서 형님은 더욱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는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이런 거 욕심을 크게 냈나 보다. 누가 이렇게 결혼식을 동네 잔치처럼 해? 총구석도 아니고. 동서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이야.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좀 물어보지 그랬어. 내가 잘 말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면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뒷말 나올 텐데 그런 거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 쓰이시겠어? 아, 이거 어머님, 아버님이랑 저희 부모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양가 부모님이 오래 친하게 지내셨고 다들 지인분들이 친구시거든요. 저희는 결혼 준비 거의 안 했어요. 다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시다 보니까 거의 동네 주민분들을 알고 계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좀 너무하시네. 우리 결혼할 때는 빨리빨리 결혼식 끝내고 간단하게 하자고 하시더니 여기는 이렇게 성대하게 해주시고 너무한다 정말.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한 거 아니야? 동서네 집에서 다 이렇게 준비하겠다고 한 거야? 아니, 맏며느리 결혼할 때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크게 보이는데 저희 뭐 준비한 거 없어요. 그냥 겸사겸사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커진 거지. 결혼식은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고급 호텔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가 형님 친정 동네에서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때 못 가봤는데 버스 대절도 안 된다고 하셔서 시부모님이랑 남편만 갔잖아요. 형님이 형님 친인척분들 부르면 자리 모자란다고 하셔서 저희 시부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형님 결혼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아니, 돈을 떠나서 규모를 말하는 거지, 내 말은. 우리 결혼할 때는 이렇게 동네 사람들 모여서 한 건 없었거든. 동서 결혼할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아무리 내 친정 동네가 여기서 몇 시간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버스 대절이 안 되면 그냥 개인 차량 가지고 같이 와서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형님.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까진 요즘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형님 결혼하실 때는 다 고급으로 시부모님이 맞춰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잔치만 하는 거지. 예물 예단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형님은 자신이 결혼을 할 때랑 비교를 하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했지만 따지고 보면 형님 결혼식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저는 정말 소박했어요. 형님 결혼식에는 그 지역에서도 최고급 웨딩홀의 웨딩드레스까지 다 시부모님이 해주셨고 예물까지 고가로 맞춰주셨거든요. 거기다가 형님은 거의 몸만 오는 거나 다름이 없었던 상황에서 시부모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형님 동네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정도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셨었죠. 그에 반해서 저는 동네 행사처럼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저에게 시부모님이 더 많은 것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형님은 자꾸만 자신을 차별한다며 말을 꺼내셨어요. 본격적으로 차별을 한다고 언급을 하신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래, 유영아. 아니, 둘째야.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가서 많이 피곤했지? 우리가 너무 크게 잔치를 벌여놓아가지고 네가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 모르겠구나. 내가 내심 걱정했다.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식사 자리는 좀 더 여유롭게 시간 내서 해도 되는 것을. 어쨌든 이제야 우리 진정한 식구가 되었구나. 두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니 내가 정말 기쁘다.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행 가서 편하게 푹 쉬다 왔어요.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지 피곤하지 않고 푹 쉴 수 있었어요. 다음에 저희 가족들 다 같이 여행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휴양지라서 진짜 푹 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 여행 가면서 남편이랑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휴가 때는 다 같이 가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휴가 가면 정말 좋겠구나. 그리고 너희 여행 간 사이에 집 리모델링은 다 잘 마무리되었다. 듣고선 놀라지 않았니? 내가 살짝 가보니까 깔끔하게 잘 되었더구나. 사부인이랑 나랑 같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와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급한 것들만 정리를 했다.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어머님, 아버님이 집 리모델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아니, 거기 그냥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산다고 동서가 그런 거 아니었어? 저번에 저희 집 욕실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어머님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역시 아버님, 어머님은 저보다 둘째 며느리가 이쁘긴 한가 봐요. 참 섭섭하네.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잖아요. 그네야, 그게 무슨 소리야. 성진이네 결혼할 때는 우리가 한 푼도 낸 거 없어서 그래. 다 유영이네 집에서 마련해줘서 성진이 말 그대로 몸만 장가간 건데 그거라도 우리가 해줘야지. 그네야 그래도 너 시집 올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해줄 수 있었잖니. 거기다가 그 집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싹 다 리모델링하고 들어간 건데 얼마 안 살고 또 리모델링 하겠다 하니 우리가 말을 안 꺼낸 거다. 유영이 시집 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에 해준 거야. 에이, 그래도 어머님, 그거랑은 다르죠. 아무튼 동서 진짜 다시 봐야겠다. 저번에 동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고 올 것처럼 해놓고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리모델링 해준다고 하니까 입 싹 닫았나 보네. 아우, 동서, 나는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는데 동서는 여우가라니까.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리모델링 비용은 처음에 저희 집에서 다 지불한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업체 찾아가셔서 미리 다 지불하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님 댁 욕실 리모델링 비용도 어머님이 내셨다고 하시던데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와서 부모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알았어요. 그래, 형수님. 형수님이 계속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도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리모델링 하면서 비용 내셨대요. 안 그래도 오늘 식사 자리에서 엄마가 말하려고 한 것 같은데 형수님 민망하겠네. 아무튼 형수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민망해요. 저는 완전 빈손으로 장가 갔는데 제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님은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셨고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형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댁에는 형님 빼고
아주버님만 오기 시작했죠. 형님은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군가가 형님의 참석을 계속해서 압박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들 자유롭게 참석하길 바랬기 때문에 형님이 참석하지 않아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형님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배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의 차별 때문에 서운해하는 것 같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빈대떡을 부쳐 먹게 되었어요. 그날은 형님이 오랜만에 참석을 했죠. 형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저는 바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형님은 싸늘하게 저를 보더니 그대로 무시한 채 지나쳤습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다 같이 빈대떡을 부치고 있는데 형님은 저에게 차갑게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동서, 그동안 어떻게 그 속내를 감추고 살았어? 나 진짜 무서워가지고.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면서 살았을 줄이야 난 상상조차 못했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했어. 이 집에서 아무리 그래도 남인데 동서만 오면 다들 무슨 왕이라도 온 마냥 다들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나더라고.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형님, 아까 제가 인사했는데 무시하시고 요즘 제가 연락드려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시잖아요.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말을 해주세요. 아주버님한테 여쭤봐도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형님 제가 실수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아, 아주버님? 진짜 동서 여우다 여우야. 지금까지 아주버님 하면서 얼마나 꼬리쳤니? 우리 남편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거 동서도 다 알면서 그래서 꼬리친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구역질 나가지고 여기서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동서 형제 사이에 끼어서 여왕벌 놀이하니까 재밌었어? 내가 오늘은 꼭 밝혀내서 동서 정체 다 까발릴 거야.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무슨 꼬리를 쳤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랑 제가요? 저랑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님, 저랑 아주버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신 건지 저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아, 그래. 그렇게 뻔뻔해야 유부남에다가 시댁 식구한테 꼬리 치는 거지. 증거 영상 다 있어. 너 빼박이야. 이거 보고도 그런 뻔뻔한 말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내가 집안 분란 안 익히려고 꾹꾹 참아왔는데 동서 뻔뻔한 얼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형님은 갑자기 나를 향해서 소리를 치시더니 빈대떡을 부치고 있던 저를 향해서 날달걀을 던지셨어요. 저는 놀라 형님을 쳐다봤고 모든 시댁 식구들도 놀라 모두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님은 영상을 틀어 가족들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저와 아주버님이 형님 댁 작은 방에서 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저 어깨를 두드리며 나왔고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는 영상이었죠. 형님, 이거 오해예요. 같이 작은 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그런 일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버님, 뭐라고 말이라도 해보세요. 아니, 아주버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 며칠 후에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계속 싸워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서 분위기 좀 풀어야 할 것 같다고 서프라이즈 파티 준비한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형님, 아주버님 핸드폰에 여자 통화 기록 있으면 난리 나신다면서요.
그래서 가족인 저한테 부탁하신 거라고요. 뭔 개소리야. 우리 남편이 무슨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다고 그래? 지금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랑 남편 무슨 일 있잖아. 동서 지금 하고 있는 목걸이, 그거 우리 남편이 해준 거 아니야? 남편이 얼마 전에 목걸이 숨겨놓았길래 나는 그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떡하니 동서가 하고 있네? 아, 이건 뭘로 설명할 건데? 어머님, 아버님,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목걸이 아주버님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님까지 싹 다 사신 거예요. 저기 봐요. 어머님도 하고 계시잖아요. 디자인만 다르고 같은 브랜드 목걸이 해 주신 거라고요. 진짜 형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여운이 꼬리를 치니 그러시는 거냐고요. 뭐? 그럼 왜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진짜 이벤트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 남편이랑 하루에 몇 통씩 전화한 것도?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블랙박스도 있는데. 진짜 너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알리바이 만들려고 어머님한테도 선물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형님, 아주버님이 형님이 자꾸 저랑 아주버님 사이 의심하셔가지고 힘드시대요. 그래도 형님이랑 사이 잘 풀고 저한테도 형님이랑 잘 지내보려 노력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셨어요. 형님이 자기 따라 여기 지역 오셔가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예민해진 거라면서 저한테 따로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다고요.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온 것도 차만 같이 타서 갔다 왔지. 남편 지방 출장 간 곳에서 볼 일이 있으셔서 간 김에 남편 부탁으로 데리고 가신 거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형님은 그동안 아주버님의 행적을 계속 쫓고 계셨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와 형님을 차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아주버님을 의심하게 되셨고, 집안 곳곳에 CCTV를 달았을 뿐만 아니라 차 안에도 녹음기를 놓고 매일 블랙박스를 확인하셨던 것이었죠. 딱 한 번 있었던 주말에 같이 지방에 갔다 왔던 것도 남편이 자신이 출장을 간 지방에서 볼 일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와달란 남편의 부탁에 같이 간 것이었어요. 형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몰래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믿고 여기까지 와준 아내를 놓을 수 없어 계속 참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자 하였고 다른 여자와의 전화통화조차 용납하지 못했던 형님 때문에 가족이었던 저에게 부탁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 형님이 오지 않았던 건 역시 매번 저와 시댁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면서 아주버님과 다투게 되며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이 사건으로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아주버님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주버님을 설득해달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동서, 남편이 통 내 전화를 안 받네. 동서가 한번 전화를 해주면 안 될까? 내 전화며 우리 가족 전화며 아무것도 받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통화 좀 하고 싶어서 이대로는 이혼 못하겠어. 내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잖아. 형님,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그 부탁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여러 번 기회를 드렸잖아요. 형님이 과도하게 의심하셨고 아주버님이 형님 친정에도 가서 무릎 꿇고 잘못 없는데 사과를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로 노력하셨고 관계 개선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형님은 끝까지 의심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하나 오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의심이 커지더라고. 동서는 이해하지? 우리 같은 여자잖아. 동서도 도련님 밖에서 다른 여자들 둘이서 만나고 그러면 의심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고 자기 행적 다 일일이 밝혔으면 그러게까진 하지 않으셨어야죠. 시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아주버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잖아요. 형님 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시댁에 찾아오기도 했지만 시댁 식구들 모두 형님에게서 등을 돌렸고 저는 그때 당시 달걀을 맞았던 것과 저에게 폭언을 했다는 건 모두 증언을 하게 되면서 형님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제 증언을 통해서 접근 금지까지 신청을 하셨죠. 저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전부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계속했었고 차별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모든 부분들을 감싸 안아줬음에도 형님은 자신의 만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금은 아주버님도 좋은 분을 만나고 계세요. 몇 번 만났을 때 저에게도 너무나 상냥하게 잘해주시고 아주버님이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신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착잡한 기분도 드네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식까지 했지만 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남편과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도 찍기 전에 갈라서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지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렸던 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을 만큼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시모의 행동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지만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었죠. 그 사람과는 2년 정도 연애를 했었고 양가 집안의 결혼 허락까지 전부 다 받은 상태라 결혼식은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에게서 못 봤던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주말이었던 어느 날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온 뒤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비 신랑은 잠깐 전화 좀 받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어요. 별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화가 꽤 길어지고 있어서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몰랐던 저는 예비 신랑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얼굴 표정을 봤을 때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그래서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벤치로 돌아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걸음이 멈췄고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영화만 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극장에서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 생각이 없다니까. 엄마는 내가 배탈 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연애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솔직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도 등 떠밀어서 나온 거잖아.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쉬고 싶었다니까. 은주는 지금 옆에 없어.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잠깐 자리를 옮겼지. 그래, 알았어. 간단하게라도 먹고 올 테니까 늦지 않게 들어갈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있지만 결혼식 끝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저는 예비 신랑이 시모와 나눈 대화에 많이 당황스러웠었고 처음 보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었죠. 저와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은 예비 신랑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었고 제가 몰래 듣고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하던 예비 신랑은 저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뭐가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 했었죠. 그 사람은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된 터라 대화조차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알아야 보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랑 영화 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겨웠으면 그만 끝내면 되지. 왜 억지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데? 그만 만나고 싶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그랬어.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야. 요즘 야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 하지만 나는 은주 너를 사랑하니까 오늘 하루 같이 있어줬잖아. 너한테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야?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알아? 그런 말을 들었는데 더 이상 무슨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 이 기분으로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나는 오늘 부산에 출장 갔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 잊었어? 서로 똑같이 힘든 상황이면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던가 아니면 남은 시간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보내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했어야 돼?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먼저 들어가 볼게.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기분이 상했다면 좋게 풀자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 저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전부 가식적이고 거짓된 행동들이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었죠. 그날 처음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저에게는 예비 신랑의 행동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서 그런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모가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들으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전화를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진정시키고 시모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저를 달래주기 위한 말들이었고 이미 상처를 받은 저는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소한 일들은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은 된다. 서로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전화한 거니까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가는 게 어떻겠니? 세아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내 아들이 요즘 정말 많이 힘들었나 보더라고. 너도 알겠지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야근을 했었잖아. 아무래도 체력이 다 떨어졌는지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을 하길래 내가 나간 김에 세아가 너랑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라고 했었다. 여태까지 내 아들이 세아가한테 많은 걸 맞춰줬었잖아.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불평불만 가진 적이 있었어? 한 번도 없었지?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서로 최대한 빨리 푸는 게 좋지 않겠니? 이제 곧 결혼식인데 이 문제 가지고 모든 걸 엎을 수는 없잖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잠깐 얼굴 좀 보자. 시모는 저와 예비 신랑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좋게 풀어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화를 끝낸 뒤 자리에 누워 좀 전의 상황을 다시 되돌려 떠올려 봤는데 그때 처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은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고 일어나니 전날에 받았던 상처와 제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신랑은 전날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모습에 제 기분은 조금씩 풀리게 되었고 예비 신랑도 불완전한 사람인지라 한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2년간 함께했던 시간들을 한순간에 전부 지워버리기에는 저희가 쌓아왔던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죠.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돌아오는 주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며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저번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저녁 한 끼 같이 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시댁에 잠깐 들리게 되었고 시모가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음식을 선호하는 편이거든. 식당에서 만드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내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 새며느리는 그래도 음식 솜씨가 나쁘지는 않다고 했으니 조만간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가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 같은 건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기를 원하거든. 요즘 한식당 같은 경우 음식들 상당히 잘 나와요. 저는 그냥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음식을 눈대중으로 보고 배운 거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야 낫지. 조만간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제대로 알려주도록 하마. 그런데 찬송이는 어디를 갔길래 아까부터 얼굴조차 안 보이는 거니? 걔가 뭐 하나에 빠지면 불러도 대답이 없거든. 방에서 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나와보라고 해라. 시모는 테이블 위에 상당히 많은 여행 상품을 올려놓으셨고 저는 작은 방 문을 두드리면서
예비 신랑을 불렀습니다. 시모가 불러도 대답 하나 없더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비 신랑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고 거실 테이블에 턱하니 올려 놓았습니다. 방 안에서 가지고 나왔던 건 전부 다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예비 신랑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아서 고민 중이라며 이상한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그때 하와이로 떠난다고 결정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예약까지 전부 다 했었잖아. 설마 그걸 잊은 건 아니지? 그거 내가 취소했어. 하와이 말고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가 그러는데 하와이는 덥기만 하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 꽤 괜찮은 곳이 많더라고. 은주, 너는 하와이가 가고 싶은 거야?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칠 수는 없잖아. 우리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하와이야, 나중에 시간 될 때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저녁 먹자고 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른 거니까 같이 의견 좀 내봐. 그리고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나는 다낭 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격도 저렴해서 훨씬 이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거든. 음식도 우리 입맛에 맞을 것 같고 엄마도 나랑 의견이 비슷해. 그래, 나도 해외여행은 몇 번 안 가봤는데 그쪽이 나랑은 취향이 맞더라고. 음식 맛도 괜찮고. 그래서 너희들도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서 내가 추천했다. 네? 저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게 될 줄 알고 벌써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당신 혼자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 한번 결정해서 요금을 전부 다 지불하면 그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부담될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바꾼 이유가 어머니께서 추천해서 바꾼 거야? 그렇긴 한데 은주, 너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준비되어 있는 여행 상품 한번 봐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시 의논해 보면 되지. 일단 우리 엄마 생각은 베트남 다낭 쪽으로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걸 원하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가 사람들도 좋고 가격 대비 싸게 놀다 올 수 있는 곳이라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 절대 후회할 일 없을 테니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다. 예비 신랑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여행지를 취소했다는 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오로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여행 상품들은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고 왜 하필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잡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잠깐 다녀오는 여행인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어요. 시모까지 반대 의견을 내세우다 보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결국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좋은지 서로 여행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신혼여행은 예비 신랑과 단둘이 떠나는 건데 모든 일정을 시모가 정해주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까봐 저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비 신랑의 한마디에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걸로 정한 거지? 엄마 생각도 확실한 거고요. 은주 너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걸로 봐선 그게 불만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기라도 했어? 아까부터 어머님이랑 둘이서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잖아. 나랑 같이 신혼여행 가는 거지. 어머님이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렇긴 한데 우리 엄마 의견도 중요하니까. 해외여행 잘못 다녀오면 돈만 날리고 후회만 하게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 너희가 어디를 가든 그건 나한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혼여행을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한 걸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니까. 며느리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 많이 서운한가 본데 그쪽으로 가면 후회할 일은 없으니까 한번 다녀와 봐라. 시모가 신혼여행을 가는 것도 아닌데 모든 걸 전부 결정하셔서 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도 시모가 중간에 변경을 해서 애를 많이 먹었었죠. 저는 기분이 이미 상해 있었는데 예비 신랑과 시모는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상당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저는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집에 들어갈 거냐고 예비 신랑 보고 집까지 바래다 주라며 여행 상품 팸플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비 신랑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집 안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단둘이 있었을 때 한마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옆에 있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건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라는 거죠? 기분이 많이 상한 것 같으니까 열 좀 식히게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잠깐 들리라고요? 네,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건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새며느리가 술 한잔 하고 싶다면 집 근처에서 술 마시고 대리 불러오면 될 거다. 아마 신혼여행 일정이 바뀌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으니까 네가 잘 좀 설명해주고 여행 상품은 내일 바로 결제하면 될 것 같다. 그럼 새며느리 잘 좀 챙겨주고 이따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 잔성 씨는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냥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내 의견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도 않고 무조건 어머님 의견만 듣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래 왔던 거야? 나랑 만날 때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한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엄마한테 조언을 구한 것뿐인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은주 너도 부모님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 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싶어서 결정한 거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 이게 다 너를 위해서라고. 대화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했네. 오늘 술은 안 마실 거지? 그럼 내일 다시 연락할게. 여행 계획이 좀 틀어진 거 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아마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신랑은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시모의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무 혼란스러웠었죠.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는 단점들이 장점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 결혼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신혼여행 잠깐 다녀오는 거 예비 신랑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를 한 거였고, 제 말보단 시모의 말에 더 크게 움직였다는 거였어요. 앞으론 예비 신랑은 시모가 내세운 의견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부부싸움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 어느새 결혼식이 오고 말았어요. 결혼을 하고 나선 저와 함께 살게 될 테니 시모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단 저와 함께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게 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그날 당일 곧바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날 가고 싶었지만 결혼식 이후 다른 날은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서 당일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직후 급하게 비행기에 올라탔는데 잠시 뒤 제 옆자리에 앉은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죠.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설마 오늘 저희 신혼여행 같이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비행기에 올라타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이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내가 뒤에서 신경 써줄 게 많을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너희들의 여행을 방해할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세아가 나는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안 먹는데 네가 삼시세끼는 차려줄 수 있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조미료가 들어가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행지에 있는 음식들은 내 입맛에 맞더라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만족해서 내 아들과 이번에 다시 한번 가보기로 결정하게 된 거거든. 너도 아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거다. 우리 아들도 요즘에 끼니를 자주 챙겨 먹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번에 가서 몸보신 좀 시켜줘야 되겠다. 나랑 같이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네. 엄마, 자리 잘 잡으셨죠? 그런데 아빠는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러다 비행기 출발하겠어요. 꼭 어디 가려고만 하면 화장실을 가신다니까. 아유, 비행기 출발한다는 말에
급하게 끊고 왔다. 나는 여기에 앉으면 되는 거야? 우리 새며느리 오늘 결혼식 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몸살 나는 거 아니니? 에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래 보여도 몸이 강철이거든요. 10분 뒤에 출발한다니까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정신없어도 이런 게 다 추억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사전에 한마디 말도 없었잖아. 그럼 신혼여행지를 바꾼 것도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가려고 변경한 거였어?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이번 기회에 해외여행 가시면 얼마나 좋아. 나중엔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가면 되지. 요즘 정신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잠깐만. 갑자기 왜 일어나는 건데? 이제 곧 출발한다잖아. 일단 가서 내가 전부 다 설명한다니까. 무슨 설명?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랑 결혼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왜 내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건데? 하와이로 신혼여행 잡으면 비싼데, 베트남 다낭으로 잡으면 시부모님도 함께 갈 수 있으니까 변경한 거잖아. 그렇게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으면 혼자 다녀와. 나는 신혼여행 가서까지 눈치 보면서 수발 들고 싶지 않거든.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객지에서도 직접 한 밥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음식을 해야 되겠어? 나랑 조금도 상의하지 않은 이런 계획에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먼저 일어날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둘의 관계는 끝이야. 정말 그동안 많이 참고 있었는데 오늘 일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눈치 없이 따라오시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저보고 객지에서 직접 밥을 차려달라고요? 평생 당신 아들 밥이나 직접 차려주세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동안 저 사람 뒤에서 계속 조종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저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안 찍었으니 이 결혼은 무효가 되겠네요. 잠깐만.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그래? 너희들이 신혼여행 떠나니까 겸사겸사 같이 가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 거니? 나는 오히려 흥분하는 네가 더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내 아들 뒤에서 조언해 줬던 건 좋은 방법을 알려줬던 것 뿐이야. 그래야 너랑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내 관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들 가진 부모 중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니까.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곧 비행기 출발한단다. 그만 흥분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게 다녀오도록 하자.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투 내면 동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고. 저는 저 사람이랑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제가 비행기에서 튀어나가려 하자 예비 신랑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상황을 악화시키냐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100번 옳다면서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었죠. 완전 마마보이였던 예비 신랑은 자기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신혼집에도 함께 살길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부 다 털어놓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한 밥을 꼭 먹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가 얼마나 편하겠냐고 어이없는 말까지 늘어놓길래 그 자리에서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더는 대화 자체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예비신랑 식구들은 그대로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도 뛰쳐나올 줄 알았는데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여행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었죠. 이런 상황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그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마친 뒤 다시 돌아왔을 때 원인 제공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저에게 손을 들어 주었고 결혼식 문제로 손해를 본 거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보낸 적 없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선택 같아요. 만약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고 시모에게 끌려 다녔었다면 제 인생의 앞날은 정말 힘들었겠죠.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어야 했나요? 퍽 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나요?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과 도장 찍기 전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앞으로 남은 제 삶에 더 좋은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40살 전업주부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100일이 지난 늦둥이 아들이 곤히 자고 있네요. 첫째 딸은 7살인데 지금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이고 늦둥이 아들 낮잠 시간이어서 나른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애청만 하다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에 제 사연도 올려보려 하네요.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 아무 연고도 없는 대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서울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첫째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남편의 고향인 대전에 내려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기까지는 무척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방앗간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의 쉼터 같은 곳이었죠. 시부모님은 인맥도 넓으셔서 이 집 식구 저 집 식구 모르는 사정이 없을 정도로 오지랖도 많으신 분이었어요. 두 아들이 있고 첫째 아주버님은 이미 부모님의 방앗간 일을 물려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고 계셨네요. 저희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빌미로 허락해준다면 방앗간 일을 물려받겠다고 한 상황이었죠. 시부모님은 두 아들이 자신들이 이룬 방앗간을 대를 이어서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남들의 시선도 중요하게 여기신 분들이라 고아인 저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둘째 아들이 달갑지만은 않으신 듯 했네요. 그로 인해 시부모님께 모진 말도 듣게 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도 받았죠. 하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도 제가 고향 내려와서 형이랑 같이 떡 만들면서 방앗간 운영하길 바랬잖아요. 결혼 허락해 주시면 내려와서 일 배울게요. 그러니까 민정이랑 결혼 허락해 주세요.
우리야 그럼 너무 좋지. 어디서 뭐하는 여잔데? 나이는 너랑 동갑이라고 했고 부모는 뭐 하시나? 어릴 적에 두 분 다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외동에 지금은 저 혼자예요. 정순아, 잠깐 나 좀 보자. 세상에 그럼 혈혈단신 고아라는 거잖아? 미쳤어? 우리 집에 큰 분 없는 고아를 데려와. 엄마, 민정이 들어요. 고아가 뭐 어때서요? 전염병이라도 옮긴대요. 민정이 정말 착하고 할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랐어요. 저보다 저축도 많이 하고 생활력도 얼마나 강한데요. 제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아요. 그보다 민정이 뱃속에 제 아이가 있다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겠다고 한 것도 민정이 생각이라니까요. 요즘 누가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안 그래요? 저 민정이랑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다시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여자한테 단단히 빠졌구만. 아직은 허락한 게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아버지랑 같이 방앗간 가서 형이나 보고 와. 민정이라고 했나? 민정이랑 이야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시모는 부모가 없는 저에 대한 편견이 꽤 심한 듯 했습니다. 고아라서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눈에 너무 보였죠. 하지만 가정을 하루빨리 꾸리고 싶어서 남편만 있으면 이런 것쯤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만 알았죠. 남편이 아주버님을 보러 가게에 간다며 저는 시모와 단둘이 방에 있게 되었네요. 시모는 긴장하고 있는 저를 한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수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임신부터 털컥했는지. 내 참 요즘 애들은 무섭다니까. 내가 말 편히 할게. 결혼할 생각으로 내려온 거면 어느 정도 돈은 모아놨어. 결혼식 비용 말이야. 정수 말로는 저축도 많이 했다는데. 할머니가 물려주신 재산도 조금 있고요.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제가 모은 돈이 좀 돼요. 그래서 어머님 도움 없이 정수 씨랑 신혼살림 차릴 수준 되고요. 걱정하시지 않게 잘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머님 마음에 드시게 잘 할게요. 그럼 그동안 모은 돈은 이제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주렴. 어차피 이제 한가족 될 사이인데 너희 결혼식도 올려야 되고 민정이 너 그럼 친정이 없다는 소리잖니. 이제는 내가 네 엄마라고 생각해라. 내가 아들 둘만 키워서 성격이 시원시원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난 꿍에 있는 거 싫어. 할 말 있음 바로바로 해야 해. 솔직히 우리 정수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무슨 힘이 있겠니? 결혼식도 올려야 하니까 그동안 저축한 건 나한테 맡기고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애 낳는 것만 신경 쓰거라. 그리고 우리 집은 아들이 있어야 한다. 아들 못 낳을 거면 애 낳지를 마라. 알겠니? 시모의 첫 인상은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아들, 딸 분별하며 낳나요?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생각하시는 게 저희 부부와 많이 달랐네요. 다음날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통장을 시모에게 드렸고 저희는 결혼 승낙을 받아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결혼식은 기대 이하로 단출했으며 전 제가 드린 돈으로 결혼식을 성대하게 열어주실 줄 알았네요. 그리고 신혼집도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결혼 날짜를 잡고 말 피로연을 하신 후 결혼식장도 아닌 어느 강당 같은 곳을 빌려 야외 결혼식이랍시고 올려주더군요. 그래도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어설픈 결혼식에 남편과 시부모님께 서운한 내색을 비쳤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식이 끝나고 다음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예정대로라면 3박 4일이지만 제 기분을 풀어준다면서 일주일 동안 쉬다 오자며 부모님께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시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시며 아예 신혼여행마저 가지 말라셨네요. 엄마, 무슨 결혼식을 식장도 아니고 동네 경로당 같은 곳에서 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내일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거 더 늘려서 일주일 정도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운다고? 애초에 3일이라 하지 않았어? 곧 대목인데 방앗간을 네 형 혼자 보라는 거야? 이제 너도 일 배운다 했으니 정신 차려야지. 그냥 취소하고 다음에 가라. 신혼여행이 뭐 중요하다고? 엄마, 신혼여행을 가지 말라니요. 저희가 어디 외국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형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세아가 꼭 지금 가야겠니? 너 임신도 했고 이참에 애 낳고 가거라. 우리가 애도 봐줄 테니까 그때 둘이 다녀오면 되겠네. 결국 시부모님의 뜻대로 되었고 억울했지만 아이를 봐주신다는 말에 다음을 기약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도 부모님이 형에 비해 자신한테 차별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효심 많은 남편은 부모님의 말뜻을 쉽게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이 착하고 인간다워 좋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갈수록 부모님께 당하기만 해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한 번은 첫째 딸이 5살이 될 때쯤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약속하신 신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죠. 딸도 이제는 저희 없이 잠도 잘 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못 갔던 신혼여행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말을 바꾸는 시모의 행동에 기가 찰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분노는 터지고 말았고 어머니에게 따지고 말았네요. 어머니, 저희 서정이 태어나기 전에 못 갔던 제주도 여행 다음 달에 다녀올까 싶어요. 서정이도 저희랑 잘 떨어져 있고 다음 달은 명절도 없어서 방앗간 바쁘지도 않잖아요. 저희 일주일 정도 계획해서 다녀올게요. 아니, 너는 꼭 이런 시기에 놀러 다니고 싶니? 네 머리에는 온통 놀 생각뿐이야. 하나뿐인 아주버니가 장가도 못 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집 장손이 대를 이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을 너희가 낳던가. 첫째는 장가갈 마음이 없다질 않나. 어째서 하나같이 내 뜻대로 해주는 자식들이 없어? 너라도 이 시엠이 비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꼭 여행을 가야 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그동안 일 시키실 만큼 시키셨잖아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보내주실 것처럼 하셔놓고 벌써 4년이나 지났어요. 언제까지 미루시기만 하실 건데요? 서정이 못 봐주시면 서정이랑 같이 다녀올게요. 그리고 제가 결혼 전에 어머님께 드렸던 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아버님 차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쓰신 거요. 어차피 결혼 자금으로 모아뒀던 거라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정말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요. 저랑 아무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떠한 말도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참고 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어머님 비위를 맞춰드려요. 저희 제주도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민정이 네가 뚫린 입으로 아주 시애미를 참는구나. 내 아들이 너랑 서정이 먹이고 재워주며 일하잖아. 4천만 원 나한테 준 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니? 내 아들 너한테 뺏긴 것도 천불이 나고만. 내가 그 돈으로 너네 피로연이며
결혼식하고 남은 돈 조금 있어서 시아버지 차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아주 몇 천 더 줬다가는 너나 보기 싫어서 어쩔 뻔했어? 며느리 무섭다는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나네.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고아 주제에 아들 하나 낳지도 못하면서 뚫린 입이라고 말 한번 잘하는구나. 그래, 너희 제주도 가라. 그거 보내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참다 못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욕적인 말로 인해 정말 큰 상처를 받았네요. 시모는 제가 준 4천만 원 때문이었는지 더 이상 그 말을 언급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조건으로 저희 가족을 제주도에 보내줬습니다. 여행 한 번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 상황이 억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걸 다 잊고 시모와 다시 잘 지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 주는 저를 고마워하며 저희 세 식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왔어요. 그 후 제주도를 다녀온 뒤 달라진 게 있다면 장가가지 않겠다던 아주버님은 최근에 본 맞선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상대 여성과 결혼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더군요. 결국 사람은 다 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혼자 사실 것만 같았던 아주버님도 짝을 찾아 결혼을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의 행동이 저희 결혼할 때와 너무나 달랐는데 아무리 애타게 기다리신 아주버님의 결혼식이라고 하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사한 예식장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은 식을 올리셨고 신혼여행은 형님의 소원이라며 하와이로 가셨어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저와는 다르게 순순히 뭐든 허락해 주시는 시모가 참을 수 없이 미웠습니다. 집안의 대장이셨던 시모의 말은 어느새 법이 되었고 그런 시모를 움직이는 사람은 형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였네요. 형님은 저와는 다르게 교사 출신의 아버지가 계시며 어머니는 최근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알아주는 알부자라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죠. 친정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말에 시부모님은 형님과 저를 대놓고 편애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저와 다른 가정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셔서 그런지 구김살 없이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항상 시모의 걱정거리여서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형님에 대한 자격지심이 자라고 있었네요. 하지만 형님이 미운 건 없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모는 아주버님이 나이도 많고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도 결혼을 하겠다고 와준 형님이 마냥 고맙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만 하셨어요. 저에게는 아들을 뺏어갔다며 세상 그렇게 억울해 하셨는데 말이죠. 괜히 서러워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그러던 중 저희 집안에 경사가 생겼는데 저와 형님이 동시에 임신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형님을 미워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시모는 대놓고 임신한 형님의 몸조리만 신경 써주시며 저는 둘째 임신이라 알아서 잘한다며 온갖 일들을 다 시키셨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로 보였고 고아 출신이라 더욱 저를 탐탁지 않으신 것 같네요. 한 번은 정말 시모와 형님에게 실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같이 개월수도 비슷해서 5개월 정도 될 즈음 형님과 저는 입덧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님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걱정이 너무 된 나머지 형님에게 뭐가 먹고 싶은지 물었고 형님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와 가족 모두들 당황한 적이 있었네요. 동서는 서정이 때는 입덧이 없었다면서 둘째는 입덧이 심하나 봐. 그래도 한번 임신해봤다고
잘 참는다. 역시 젊어서 좋아. 나는 정말 못 버티겠는데. 애 낳을 때는 더 힘들겠지? 벌써 걱정이다. 내가 동서 같은 나이만 돼도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나는 걷는 것도 힘들어. 잠잘 때는 더 힘들던데? 동서는 이런 걱정 없지? 나이 젊다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저도 6년 만에 임신인 거라 다 처음 같은걸요. 먹는 것마다 다 헛구역질이네요. 둘째니가 첫째랑 같니? 그래도 한 번 낳아본 거랑 처음이네랑 당연히 다르지. 첫째는 그냥 네 몸만 신경 써라. 아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성별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첫째는 뭐 먹고 싶은 거 없고? 2주 뒤에 나 알려준다네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 장어가 먹고 싶은데요. 요 근처에 파는 장어 말고요. 제가 결혼 전에 고창에서 풍천장어를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게 요즘 너무 생각이 나요. 다른 장어는 맛도 아니에요. 꼭 풍천장어라야 해요. 그런데 먹을 수 없겠죠? 어제는 그거 먹는 꿈도 꾼 거 있죠? 제가 원래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 장어? 여기서 파는 장어는 별로지. 내가 네 시아버지랑 당장 가서 사올 테니까 걱정 마라. 아니 이참에 우리 직접 가서 먹을까? 그래,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둘째야, 우리 첫째랑 장어 먹고 올 테니까 떡집 좀 봐라. 그럴 수 있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차라리 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싶어 순순히 다녀오시라 했네요. 주말을 껴서 형님네는 가족 나들이 겸 장어를 먹으러 다녀왔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제 입은 입이 아닌지 뭐 하나 사들고 온 게 없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안 했더라면 덜 서운하겠는데 똑같은 며느리이고 동시에 임신한 건데 시모는 며느리도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서운해하면 왠지 저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참고 있으려 했는데 생각할수록 속이 상하더라고요. 미우나 고우나 시모와 6년을 함께한 사람은 저인데 이제 막 가족이 된 형님보다 제가 더 못하다는 것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시모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저보다 든든한 친정이 있는 형님이 더 눈에 들어오나 보더군요. 시모가 그렇게 바라던 성별이 나오는 날이 다가오자 시모는 본인도 가서 들어야겠다며 형님과 저를 따라 산부인과에 함께 갔네요. 아들이길 간절히 바라셨던 시모는 결국 성별을 확인하게 되자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손주가 둘이나 생기다니. 드디어 내 손이 우리 첫째 때문에 풀렸구나.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우리 집에 와준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한 번에 아들까지 낳아주다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정말 고맙다 첫째야. 어머니, 저도 둘째는 아들이라네요. 저는 기쁘시지 않으세요? 서정이 남동생 생긴 것도 축하해 주세요. 너무 형님만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별말 없었는데 저 서운한 게 많아요. 저도 같이 임신한 며느리인데 형님만 뭐든 챙기시잖아요. 어머, 동서, 그동안 어머님이 나만 챙긴 걸로 엄청 서운했나 보다. 그럼 내가 얼마나 미웠겠어. 동서, 은근 앙큼하네. 나 없는 동안 어머님 사랑 듬뿍 받았을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어머님 사랑 받는 게 싫어? 동서, 욕심 많구나? 어머님, 동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는데요? 어머님이 저만 좋아하신다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저게 말이라고 형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뭐하는 소리야? 내가 누굴 편애야 한다는 거야. 그동안 서정이 잘 봐줬잖아.
암튼 해준 건 기억 하나도 못하고 이제 와서 불평만 늘어놓는 거 그거 안 좋은 버릇이다. 이러니까 내가 부모 없는 게 티가 난다는 거야. 맞다. 첫째 이번 주말에 친정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도 1시간 거리인데 사돈어른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알아봐. 음식해서 보내게. 우리 첫째 며느리 덕에 사돈 챙기는 맛도 나고 내가 살맛이 난다. 어머, 저번에도 친정 갈 때 음식 싸주셔서 아빠가 엄청 좋아하셨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 제가 낄 곳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가겠다면서 택시 타고 집으로 갔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내심 시모가 원하는 아들을 임신하면 저도 시모에게 형님처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정은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형님도 아들을 임신했기에 시모는 더욱 형님과 저를 차별하면서 저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형님이 친정에 다녀온 뒤로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홀로 사시는 형님네 친정 아버지가 당뇨의 합병증과 잦은 폐렴으로 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형님이 근심이 많아졌네요. 결국 형님 내외는 친정 아버지를 모시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를 듣는 시모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예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서 놀라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형님 눈치를 더 봤기 때문에 마지못해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듯 보였네요. 어머님, 요즘 친정 아빠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희가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아이 출산도 친정 근처에서 할까 해요. 그럼 병원도 옮겨야겠죠? 그리고 이 사람 방앗간이요. 더 못할 것 같아요. 알아보니 이 사람 기술도 있고 오라는 곳도 많더라고요. 다시 직장 알아봐서 저희 친정에서 자리 잡으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장손주를 친정에서 낳겠다는 거니? 사돈어른이 얼마나 몸이 안 좋으시길래 차라리 이곳으로 모시면 안 되나 싶네. 우리 집 장손주인데 거기서 자리 잡으면 자주 못 보잖니. 죄송해요, 어머님. 저 예뻐라 하셨는데 친정 아빠 혼자 사시는 거 예전부터 마음에 걸렸거든요. 허락해 주시는 줄 알고 이번에 집 내놓을게요. 친정 쪽에 큰 집으로 알아봐서 아빠 모시고 살려고요. 시모의 얼굴은 그렇게는 절대 못한다는 표정이었지만 형님이 너무 완강해서 말을 못하고 끙끙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지못해 형님 뜻대로 하도록 고개를 끄덕이는 시모를 보자 알게 모르게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형님네를 옆에 끼고 살고 싶어 하셨는데 한순간에 그게 엎질러지게 생겼네요.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형님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친정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그날 저희 집 식구들은 모두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그때가 설을 2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은 제정신이 아닌 듯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장례식을 치렀고 형님이 얄미운 건 맞지만 부모를 잃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별탈 없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설을 맞았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저에게 명절 음식과 상차림을 다 시켰네요. 시모는 그동안 명절 때 준비한 음식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며 형님이 좋아하는 반찬과 요리들로 한상을 거하게 차리게 하셨죠. 누가 봐도 형님만을 위한 음식을 차리고 있는 고생하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같이 배가 불러오는 입장인데 고맙다거나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하는 저를 바라만 보더군요. 그런데 그날따라 서정이도 저를 귀찮게 자꾸 찾아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음식 장만으로 바쁜데 자꾸 서정이가 위험하게 제 곁으로 오려 하자 서정이 보고 큰엄마 옆에 가서 조금만 있으라고 하며 보냈네요. 형님은 언제 꺼냈는지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사진만 보며 슬픔에 젖어 있더군요. 저도 부모님을 잃었기에 형님의 슬픔이 얼마나 클지 이해가 가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몸이 힘드니 미운 마음이 들긴 들었네요. 하지만 음식 장만을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시모는 앉아있는 형님 앞에 백첩반상을 내놨습니다.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청할 정도였어요. 한편으로 이런 상을 받는 형님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언제 두 상을 펴고 백첩반상을 받아보겠어요. 그런데 그때 서정이가 큰엄마의 핸드폰을 보자 형님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면서 입을 열었네요. 가족들 모두는 장례식장에서 받겠구나 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서정이는 또랑또랑 큰 목소리로 할머니랑 할아버지 집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그때 다행인지 시모는 물김치를 내오러 마당으로 나갔고 저는 서정이를 무릎에 앉히고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냈네요. 알고 보니 예전에 시모가 서정이를 데리고 동네 친구분들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놀러 간다는 건 핑계였고 형님네 아버지 댁에 간 거였어요. 시모는 사돈 어른께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퍼붓고 왔다더군요. 서정이는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던 터라 웬만한 글들은 받아 쓸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그날 시모와 사돈 어른의 대화를 아는 단어들만 듣고 적어놓은 종이를 자신이 아끼는 가방에서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장의 메모장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우리 손주 못 준다. 나이 들었으면 그냥 혼자 살아라. 차라리 조용히 가세요. 라는 등의 시모가 했을 법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모만 빼고 그 자리에 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정이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저희들 앞에 이야기했고 결국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은 시모는 무례하게 사돈 어른을 찾아가 형님과 살지 못하게 사돈 어른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댔으며 시모가 사돈 댁에 다녀온 뒤 3일 후에 사돈 어른이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제정신이 아니었으며 물김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시모에게 백첩반상을 얼굴에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당황한 시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어리둥절해 했으나 형님은 이성을 잃은 채 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어. 갑자기 왜 심정지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다 어머님 때문인 거였어요?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아무리 당뇨 있으시고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해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 갑자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분이 아니거든. 도대체 우리 아빠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당장 사실대로 말해요. 아니 내가 사돈어른 찾아간 걸 어떻게 한 거야? 별말 없었다. 그냥 혼자 사실 거 아니면 절대 애들 줄 수 없다고 말한 것 말고는 심한 말 안 했어. 그리고 내가 뭐 못한 말 한 것도 아니잖니. 나는 니들 끼고 살 건데 뻔뻔하게 내 아들이랑 살겠다고 하니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몇 마디 한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 장손주도 곧 태어날 텐데 왜 우리 새끼를 그 집에서 키워? 그래서 내가 인심 써서 우리 있는 대로 오거나 안 그럼 그냥 혼자 살라 그랬다. 그런데 사돈어른이 혼자는 못 산다길래
그럼 요양원이라도 가시라고 그랬지. 우리 집으로 시집 보내놓고 왜 끼고 살려고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럼 아들 낳고 며느리 보라 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맞는 말만 하고 온 거야. 이게 사돈어른 죽음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이리 난리야? 틀린 말도 아니구만. 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식 끼고 살겠다고 아들을 낳으라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깟 백첩반상이 뭐라고. 이런 거 받는 며느리라고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어머니는 제 아빠를 돌아가시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뜩이나 아픈 몸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 하셨는데 저 보는 게 면목 없다면서 아픈 것도 숨기시는 분이셨다고요. 그런 모진 말을 해댔으니 아빠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빠한테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저희 아빠가 그걸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정말 어머님을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우리 아빠 이렇게 만든 벌 꼭 갚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단 1분도 못 살겠네요. 그렇게 형님은 무거운 몸을 한 채 집을 나섰고 아주버님이 뒤따라 나가셨어요. 집은 엎어진 음식들로 인해 난리가 났으며 시모는 끝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더군요. 아까운 음식만 버렸다면서 오히려 상을 엎은 형님에게 뭐라 하시는 걸 보자 저 역시 더 이상 시모를 제정신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서정이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 넌 가긴 어딜 가? 이거 음식들 다 치워야지. 나 혼자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니? 서정이는 가서 아빠랑 놀고 있어. 엄마가 이거 치워야 하니까. 이게 다 서정이 너 때문이잖아. 할미가 그렇게 비밀로 하라 했더니 형님 먹이시려고 차린 음식들인데 제가 치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전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 안 할래요. 그동안 진짜 참고 참았는데 저도 이런 어머님을 보니까 도저히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서정아 가자. 그리고 어떻게 형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어머님 탓이 없어요? 왜 아프신 분한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세요? 이 음식들 아까워하실 시간에 형님한테 가서 사과하셔야죠. 그게 사람 아닌가요? 여보,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면서 이건 며느리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선택해. 가자, 서정아. 그날로 형님네는 시부모님을 볼 자신이 없어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림을 차렸고 노산이었던 형님은 저보다 한 달이나 빠른 출산을 했는데 일찍 태어난 아이는 결국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꽤 오래 버티지 못한 채 한 달 정도 살다 형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모는 그토록 바라던 장손주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네요. 건강한 손주여도 형님은 시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을 테지만요. 시모는 형님과 순순히 이혼을 한 아주버님 탓을 하며 끝까지 장손주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는 시부모님을 안 보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제 아들 손주라고는 저희 늦둥이 아들뿐인데 저는 절대로 시모에게 제 아들을 보여줄 마음이 없네요. 아무리 시모가 매달려도 그동안 받은 서름에 비하면 시모가 느끼는 이 고통은 받아도 될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또 시부모님이 그토록 오래 운영해 오신 방앗간과 떡집은 두 자식들이 물려받길 원하지 않아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한 채로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은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은 채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시댁은 시모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죠. 최근에 들려온 소식으로는 시모는 치매 진단을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계속 손주 타령만 하시면서 헛소리만 하신다며 시부의 고통 섞인 토로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터라 시모가 불쌍한 마음도 전혀 들지 않네요. 시부도 허리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얼마 전에는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시부에게만은 손주를 보여줄 날이 오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들 손주 거리시면서 바래왔던 손주들을 볼 수 없게 된 시모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겠죠.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차별하던 시모는 여전히 본인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을 졌더라면 두 아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잃지는 않으셨을 텐데 결국 시모의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기만 하네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